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뭐 다 그랬죠. 저희 때는 구슬, 딱지, 팽이 기본이지, 기본. 아니면 바로 그래. 이런 새총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오랜만에 본다. 새총으로 맞아.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나무며 잎사귀에 대고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길 잃었구나. 그래서 너무 멀리 왔네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라? 저건 또 뭐지?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구슬이다.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이건 뭐지?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못 만들었네.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이 새총으로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몇 번이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 어라?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몇 발자국 갔을까?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 놀이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 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 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법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여자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이 되게 오래된 피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꼬질꼬질했고요. 그리고 발이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시커멓게 때가 탔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만 있었더라고요. 아우 너무 기괴하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집 바로 대문 위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집들에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요 옛날에 집에. 아, 다행이네. 저는 여자가 서성 있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창문,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거실 창문 근처에 쭈그려 앉아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다? 담장 너머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 올라갈 또 다락방. 일단 숨고보자는 생각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절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길.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는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다 됐다는 듯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손을 제 코앞까지 쭉 뻗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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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어?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맞네.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겠다. 올만 했으니까 왔지. 애 괜찮으면 됐다. 그 할머니는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구나.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무당 할머니의 신당이 제가 놀러 가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오.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네,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 봤구나.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냐! 이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이 무당 할머니셨던 거죠. 그분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준호야, 너 산에서 뭐 하다 내려왔니?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할머니 말씀이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엄마.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아이가 묻혔던 그 장소에다가 옆에다 같이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 세초.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굿이 효과를 본 건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무덤가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박지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훈 씨가 10살 때 겪은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이번 방학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가 절 돌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방학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할머니 댁에 온 지 사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용돈 500원을 손에 꼭 쥐고 문방구에 가는 길이었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허공에 든 채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버스 손잡이 잡을 때처럼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말이죠. 야, 그 애들이 그거 쉽지 않아.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야, 왜 벌써 손을 들고 있냐? 길 건널 때 들어. 팔 아프잖아. 그런데 아이는 대꾸 한마디 없이 이 자세 그대로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시도는 곧 초록불로 바뀌었고 저는 얼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계속 그 자리에 손을 든 채 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아이다 싶었죠. 저는 아이를 뒤로하고 문밖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종일 신나게 놀다가 골아떨어졌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 끄고 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그대로 손을 들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또 니은자 모양으로 팔을 든 채 서 있는 거예요. 너 뭐야?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어? 간땅코. 뭐라고? 간땅코. 내 간땅코 어딨어? 간다, 그건 뭐야? 간다. 아이는 저를 빤히 내려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젠 조금씩 아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불 켜. 소리와 함께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 내가 뭐 착각했나? 당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아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방 보조등에 줄이 달려 있었는데요. 줄을 당겨서 불을 켜고 끌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불 켜라니까. 줄을 당기며 불을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는 절 놀리는 게 즐거운지 웃어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그냥 흠뻑 젖었고 아이는 한참 동안 절 놀리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같은 자세, 팔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선 밤마다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가위에 시달렸죠. 결국 할머니에게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응? 근데 간땅코가 뭐야? 네가 간단거를 어떻게 알아? 원피스. 원피스를 일본 말로 간단거라고 해. 할머니. 사실은 밤에 자꾸 간땅코 하는 여자애가 날 찾아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곤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막 뒤져보시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지? 알고 보니 절 찾아온 아이는 30여 년 전에 죽은 우리 할머니의 외손녀. 그러니까 제 큰 고모의 딸이었어요. 사촌이네 그럼. 30여 년 전 아이는 10살이 되던 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는데요. 아이는 생전에 예쁜 원피스를 그렇게 입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끝끝내 입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뭐 입고 죽었구나. 그 여자아이는 저희 할머니 손자 외손녀였고 모모의 딸이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지낼 때도 원피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간단고 입고 싶다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 간단고 입고 싶어, 간단고 입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날 할머니와 저는 고운 원피스 한 벌을 샀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원피스를 태워서 보내는 천도제를 지내줬죠. 이제 잘 가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할머니와 같이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제 몸을 쓸어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 매일 밤 절 찾아오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아니 그래도 원피스도 입혀주고 다 했는데 그쵸. 분명히 할머니랑 천도제까지 지내줬는데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서웠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사촌이긴 하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방 밖으로 나갔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쫓아갔어요. 어디 갔지? 거기 들어오는 거 봤는데. 그때부터 아이는 숨바꼭질 하듯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집을 한 바퀴 돌고서는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있나 보네 지하실에. 저도 아이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또 사라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분명히 여기 내려오는 거 봤는데. 마당으로 다시 올라갔나?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눈 바로 앞에 사람의 두 발이 보였습니다. 머리야 남자? 공중에 남자의 다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가 할머니 집 지하실 문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눈앞에 니은자 모양의 팔을 든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니은자 모양으로 팔을 들고선 허공에 매달린 남자의 발목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지훈아.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훈아, 괜찮니? 주말이라 엄마가 절 보러 할머니 집에 오신 듯 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우리 지훈이가 이 지경이에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엄마의 성화에 결국 못다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제 큰 고모, 아이의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10살도 안 된 딸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대요. 아이의 엄마는 하루, 한 달, 1년이 되도록 연락 한 번이 없었고 아이는 매일 해가 지도록 마당에 쪼그려 앉아서 엄마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유. 엄마 찾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이가 보이질 않아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는데요. 그러다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셨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의 아빠가 목을 매단 채 그 지하실에서 죽어 있었던 거죠. 아버지도 죽었어. 조금 전 제가 지하실에서 본 남자는 아이의 아빠, 바로 제 고모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아이고, 얘. 아이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은 네가 여기 아빠를 있으면 안 돼, 발견했던 이거사. 거예요. 여기 가자. 아이고, 그럼 애가 진짜 트라우마가 많아. 아이는 제 앞에 나타날 때처럼 손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선 허공에 매달린 아빠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었대요. 놓지 못하는 거지.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이는 아빠 발목을 꽉 잡은 이 손을 끝까지 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 모양이. 지금까지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는 한 번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 있던 팔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아빠마저 자기를 떠날까, 죽어서도 아빠를 붙잡은 손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한 건지 말이죠. 할머니는 할머니만 알고 계셨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도제 날짜를 잡고 할머니가 이제 고모에게 전화해서 그래도 너 딸인데 천도제 참석해서 마지막 떠나는 길을 같이 엄마는 보는 게 연락이 좋지 됐구나. 않겠냐라고 했는데 고모는 그게 귀신이든 아니든 내가 알게 뭐냐 천도제에 매정하죠. 돈이 드는데 나는 한 푼도 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고 실제로도 천도제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정해. 진짜 무섭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아이를 여전히 이승을 맴돌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번 사연은 애청자 이종현님이 제보한 일본의 실화 괴담입니다. 아, 일본 무서운 얘기 진짜 많아요. 이건 15년 전에 한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믿기 힘든 심령 현상,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그 시선으로 오늘 스토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벌써 소름 돋아.
2006년 저는 한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취재 치자도 모르는 버리버리 신입 기자였지만 열정만큼은 만수르 부럽지 않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특종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열정. 그게 바로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기사거리를 찾아 발에 땀나도록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 전단인 줄 알았죠. 신경 끄고 있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걸을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지? 결국 종이를 주워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를 기억하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아이를 찾는 거. 순간 제 안에 있는 취재 본능이 깨어났어요. 아, 기자 촉이 발동했네. 바닥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그 전단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저 여자가 아이 엄마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이를 찾고 있는데 이 전단 좀... 안녕하세요. 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전단 좀 봐주세요. 영만 부탁드려요. 뭐 하는 거야? 어머! 괜찮으세요? 이럴 시간 없는데. 우리 집에 살인범 잡아야 돼. 살인범? 그녀의 하나뿐인 딸, 이름은 아야카. 아이는 실종된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외곽의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경찰이 이미 단순 익사 사고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살인범이 없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딸이 분명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직감. 기자님, 살인범 잡기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기자로서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녀의 집으로 향했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검고 흐릿한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있다. 오싹한 기분에 방금 찍은 그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집 안에서 웬 여자아이가 물끄러미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묘하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헉, 맞다. 그 엄마가 나눠줬던 전단지 속의 아야카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영혼이. 아이를 죽인 범인을 쫓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딸까지. 애틋한 모녀의 모습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신이 찍힌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이 사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경찰은 아이가 분명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고 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 경찰의 주장처럼 아이가 산채로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의 손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렇게 까지고 긁혔겠지. 원래라면 이 아이의 손이 상처투성이겠죠. 그런데 죽은 아야카의 손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이 시신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아야카의 얼굴은 마치 볼에 연지를 바른 것처럼 발그레합니다.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건 오직 하나. 누군가 아이를 죽이고 강에 버렸구나. 타살. 아이 엄마 말대로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구만. 아야카의 시신이 발견된 그 강 근처에서 변사체가 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다. 이번엔 7살의 남자아이 고켄이었죠. 심지어 아야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 이거 뭐 연관성이 있다. 아이의 목에는 밧줄로 3개 조른 흔적까지 남아 있었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비슷한 장소에서 어린아이가 2명이나 죽는다? 이건 연쇄살인이다. 한편 특종 냄새를 맡은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저는 경찰서 한 구석에서 무작정 뻗치기를 하면서 취재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 다들 지금 뭐해? 당장 출동해! 경찰들이 다급하게 막 무전을 보내면서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범인이 붙잡혔구나. 저도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어요. 잡혔다. 경찰이 범인을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걸음, 2걸음, 이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연쇄살인마가 걸어 들어올수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아이를 2이나 죽였고 경찰의 눈을 속인 이 살인범의 정체는 아야카의 엄마였습니다. 뭐야, 완전 왜 그래? 엄마가? 진짜 당신이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제가 따지듯 묻자 그녀는 죄책감 하나 없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는 그 지원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자식이랑 갖고. 알고 보니까 아야카의 엄마는요, 이 마을에서 자기 아이를 싫어하는 엄마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했구나. 자기 아이를 싫어할 수가 있나? 아, 이거 좀 놔. 아, 뭘 엄마야. 야, 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걸핏하면 아이한테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이 아이는 매일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가스도,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물을 끓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늘 혼자 있는 딸에게 이제 사람들이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엄마는 맨날 술만 마셔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다면요. 여자는 딸을 계획적으로 죽인 걸까요? 그런 것 같은데.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아야카가 죽던 그날 엄마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다. 아이는 엄마와 놀러 나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리 위를 풀쩍풀쩍 뛰어다녔어요. 물고기다. 하지만 그런 딸을 향해서 엄마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죠.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도 피는 건데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 엄마, 나 안아줘. 아우 땀 냄새. 여태껏 왜 이래? 다리 밑으로 아이를 밀어버렸습니다. 아우 너무 못됐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 전단장님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 자기 손으로 자기 친딸을 죽여놓고 살인법 좀 찾아달라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억울한 척했구나.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범죄 피해자 지원금 받으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뾰족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아야카의 친구 고켄이었습니다. 오, 그 애도 죽이자. 연쇄살인이면 경찰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고켄. 아줌마 집에 놀러 갈까? 그렇게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겁니다. 취재를 통해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최소한 고케는 살지 않았을까? 그치. 저는 모녀의 집, 아니 이 살인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텅 비어있는 이 흉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는데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죽은 고켄의 아버지는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모녀의 집에 고켄이 죽기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담긴 기사를 보실 텐데요. 오른쪽 창가를 잘 봐주세요. 어머 있다. 그러네. 이거 그냥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아이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또렷해. 남들은 몰라도 아빠는 알 거 아니에요. 그치. 뚜렷하게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살인자를 가리키고 있던 게 아닐까요?
진실을 찾겠다던 저는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살인자의 연극에 놀아난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